예, 박종현 판승부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또 주식 투자, 부동산에서 가장 말씀을 잘하신 두 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또 이 부동산에서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요즘 이제 화가 많죠. 화가 많아요. 네.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내겠다. 투기 세력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매일 이제 SNS를 통해서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 기조가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의하듯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네.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가게라든가 소비라든가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리고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점의 문제인데 예. 지금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반갑기도 하고 아하.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아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부동산 잡겠다 요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전 정부 사례를 보면 위험한 주장 아니신가? 괜찮을까? 이렇게 우려가 많잖아요. 우리 박수홍 평론가.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예. 지금까지의 과거의 역사를 현재까지는. 본다면 네. 늘 정부가 졌고 시장이 이겼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부동산을 굳이 이슈화하는 게 네. 정권 유지라든지 괜찮을까? 지도라든지 괜찮을까? 네. 섣부르게 전쟁하는 것을 네. 두려워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아직 본격적으로 무슨 그 칼을 들거나 실제로 네, 정책을 내놓지 큰 않았어요?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5월 9일에 원래 종료되기로 한 조치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 맞습니다. 유예 예, 종료. 네. 양도소득세 중과를 그동안 늘 유예해 왔는데 네. 4년이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네.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다. 진짜다. 라고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하드시가 놀란 거죠. 이번에 그러면 부동산 칼을 뽑을 것인가? 근데 저는 당연히 뽑을 수 있고 준비 태세는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 준비태세 있고. 예, 아직은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도 안 했다. 이제는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모든 전쟁이 준비돼 있다라는 메시지만 지금 정부가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예. 다 미사일 다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냥 쌀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포가. 네네. 맞습니다. 이거 광순한 북덕방.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박수홍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실제로 뭔가 실행이 되고 뭔가 정책의 방향이 그러니까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네. 좀 이제 아직 없는 거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어디 보자 하고 일단 멈춰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정책의 실제 가능성하고 또 별개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지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두 번째. 정권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4년 반. 그렇죠. 그런 어떤 시기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주식 시장이 변한 것도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봐봐, 내가 했잖아. 5천 됐잖아.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도 어떤 발언을 하냐면 네. 코스피 5천보다 쉬워 보이는데. 네. 부동산 시장 잡는 게. 네. 그 말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의지가 시장에 지금 통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정책하고도 이게 딱 결부가 되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누르면 결국 다시 또 튀어오른다라는 게 있고 또 대한민국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이 신화를 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 거죠. 네, 사실은 그동안 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반대의 부작용을 가지고 그 정책의 무용론이라든지 이런 걸 압박해온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그냥 중단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담백한 팩트인데 그러니까 대번에 나오는 시장이 반응이 뭐냐? 그러면 그 양도세를 많이 매길 것 같으면 누가 팔겠어? 차라리 증여하거나 잠가버리지라고 해서 매물 잠김 때문에 오히려 이 정책이 요구하는 민간에서 매물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래서 가격을 인하하려고 하는 효과는 오히려 달성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다시 정부를 압박하는 논리를 하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오히려 파는 것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보유 관련한 부담을 올리겠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예. 그런 발언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정부를 압박해 왔던 여러 카드에 대해서 나는 다 준비되어 있어. 알고 있어. 우리가 A라고 하면 저쪽에 A 다시, 그럼 나는 B. B라고 하면 B 다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보유세 부담 등등등 해서 여러 카드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정부가 시사하고 있어요. 했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처럼 시장이 무조건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서 정부를 거꾸로 시장이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퀘스천이 켜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부가 오히려 거기다 쐐기를 박았죠. 정부를 이기는 시장, 뭐 그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쉽지 않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고 다양한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시사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거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 하나. 그러니까 과거는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 근데 정책의 방향성이 좀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상향식이었어요. 상향식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막 장관이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네모났던 병이요 동그랗게 변합니다. 청와대에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상향식으로 여론이 들어가니까 깎여. 정치가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요 하향식이에요. 바로 네모를 던져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저기 회의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마를 왜 하는 거예요? 아마 빼요. 아마라는 단어를 왜? 약간 비슷했어 지금. 예. 아마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하향식입니다. 한다. 그래서 그 엣지가 그 각이 변하지 않고 내려오고 집권 있어요.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강력하다. 그것도 방향성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그러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는 무엇이 될 것이냐?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급 정책이 잘 돼서 어떠한 내 집 마련한 가구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표가 그러면 부동산 정책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 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정확하게 뭘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했다는 방향성은 많이 오른 지역의 가격이 하락해야죠. 그러면 강남 3구 맞습니다. 서초동, 서초구. 그래야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된다. 근데 모르죠.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과도하게 많이 오른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박신호 평론가님.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이제 시장의 역사는 아무리 뭐 조금씩 증감 변동이 있어도 부동산은 불패였어. 그렇죠. 결국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어. 과거 경험을 봐봐. 일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투자 뭐 어떤 수익 이거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가장 수익을 많이 주는 자산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반년새 뭘 봤냐? 주식? 코스피를 봤습니다. 2배가 올랐어요.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이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가 이제 일어나고 국민들 머릿속에서 그래도 부동산이 남아가 아니라 주식이 더 올라. 라고 하는 제1 투자 자산에 대한 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통념이 바뀌는 것. 거기까지 가야 이제 진짜 성공이다. 그럼 우리 평론가님 말씀 넥스트 레벨 만 찍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자산의 이 비중을 보면은 부동산이 7, 나머지 이제 금융 관련한 자산들이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미국과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3대 7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건 뭐 워낙에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니까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 주요 선진국이나 OECD 관련한 비교 가능한 나라들이랑 비교해봐도 대부분 6대 4나 5.5대 3.5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형적으로 높아요. 6대 4 정도만 가도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니무브의 스위치만 켜져도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오히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광수 대표님도 네,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어차피 주식도 자산의 가격이니까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할 텐데 그런 자금의 이동, 자산의 이동이 일어나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오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예금만 1,000조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을 왜 갖고 있을까요? 그건 부동산 살려고. 준비하고 이런 자금들도 예. 상당하거든요. 그런 자금들만 이동해도 네.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 부동산 대책의 문제는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모든 대선 후보 여야 막론하고 공급 위주로 이분들이 말씀 많이 했었어요. 막 100만, 뭐 200만 얘기하고.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도심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6만 호 넣겠다, 짓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근데 서울시는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민간으로 약간 30만 원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이 주도해야지 왜 또 정부가 주도하려고 이렇게 반론이 있는 상황이란데 이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주택 공급의 역할을 대부분 민간이 하고 있었다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지금 90% 이상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민간은 주택 공급을 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요? 아니요. 돈 벌려고 하죠. 그래서 공급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급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아하. 그래서 공공의 역할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공공의 역할을 이 정부가 늘리겠다는 지금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변화다. 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민간이 지금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공급을 많이 하려면 민간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논리를 펴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틀린 얘기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에 그렇게 과도하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역할을 찾아야죠. 오히려 민간이 주도하면 투자 심리나 투기 심리를 더 부추기면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공공이 하면 그걸 더 억제하면서 그렇죠. 적절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집이 부족하냐면 예.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해요. 살고 싶은 집도 부족합니다. 그건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할 예정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변화가 없는 거고 네. 더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살 수 네. 있는 집이 줄었다고요. 그렇죠. 네, 하긴 그 집을 그렇죠. 늘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집을 누가 늘리겠습니까?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당연히 공공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은 사실은 좀 맥락이 있는 거예요. 97 대책에서 뭐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또 627 대책을 내면서 예. 수요를 억제했거든요. 예.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돼.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이후에 다시 11호 대책을 내면서 수도권과 웬만한 지역을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갭 투자 안 돼. 실제로 거주하는 자, 예. 리빙하는 자만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거주하는 자만 살 수 있고 그나마 그 사는 사람도 다, 그러니까 바이하는 사람들도 다 6억까지는 대출이 되지만 그 이상은 현찰 준비해. 이렇게 해서 수요를 완전히 냉동시켰단 말이에요. 예. 수요 냉동은 언제까지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 이제 공급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으로 97이 딱 나왔는데 예. 뭐 130만 호 이렇게 물량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물량을 정부가 말을 했는데 네. 장소, 그러니까 로케이션이죠. 그죠. 살고 싶은 곳이 네. 아니었고 예. 속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켜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데라고 하니 시장이 이제 좀 꿈틀꿈틀하는 느낌이 나오니까 그 후속 대책으로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6만 보셔야 호?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6만 호는 로케이션이 불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요 수도권에 좋은 자리까지 들어 있습니다라고 용산 하는 두고 있다. 그렇죠. 용산, 과천 이런 데를 보여줌으로써 로케이션에 관한 의구심을 일단 해소하고 그다음에 속도 빨리 해서 원스톱으로 행정 처리하고 뭐 모듈화 주택까지 언제까지 지어? 언제 지어요? 들어가면서 5년 안에 지어져요? 어쨌거나 그걸 땡기겠다. 땡기겠다? 예, 그러니까 그 97 대책의 보완 대책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공급 대책 다 잘 됐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대책이 사실 627 대책이에요. 대출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 올라가는 거지 LTV가. 예. 절대값을 6억으로 끊는다니 이런 건 상상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충격적인 대출 절벽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가 엄청 높았어요. 아하. 그래 다 같이 멈추자. 아하. 이런 어떤 이대로 공감을 얻었거든요. 멈춰라? 맞아요. 근데 저도 근데 이제 이번에 공급의 위치와 속도는 말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런 충격적인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번에 나온 대책 안에서의 공급이 기존에 있는 공급이라고 한다면 거기 받은 분들만
또다시 로또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시세보다는 낮게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겨냥해서 한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시세에 어느 정도 흡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이 혜택받은 분들에게만 특혜가 몰아지는 또 다른 로또 분양이 된다면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627 대책의 수요가 파괴적으로 억제됐던 것처럼 이번 공급도 실제로 이제 짠 하고 나타날 때는 파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하.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공공 주택의 그치. 그 공급 대책처럼 예. 진짜로 우리가 이 집을 사서 나도 이제 부자가 됐어. 나도 좋은 집을 샀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사지 않아도 되네. 사지 않아도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양질의 장기적인 주거 대책이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하네. 이런 정도로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아하. 그런 정도의 대책이 후속적으로 이제 저는 지금 연구되고 나올 것으로 일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이 유일한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주거 공간의 인식도 좀 변화되면서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막 집을 사야 한다 이런 강박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고 정부가 지금 이제 방점이 다주택자에 맞춰지면서 이제 뭐랄까요 장관들 중에 집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집 네 채인가요? 그때 세 채를 팔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도 좀 시장의 신호가 될까요? 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함께 변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기대감.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점에서도 사실은 과거하고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장관들이나 뭐 비서 청와대에서도 주변에서 다주택자 많은데 그 사람들은 팔려고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강제로 팔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 강제로 파는 것보다 스스로 팔 수 있는 환경을 그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난 보는데 예. 이렇게 얘기한 걸 볼 때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파는 게 유리한 게 환경을 만들었다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접근법들이 많은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더 소구력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정책의 방점이 이제 실거주자는 1주택자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까 여러 가지 카드를 정부 갖고 있다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정부의 그러니까 보유세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보유 영역으로 들어가면 신성시했던 게 있습니다. 예. 1주택자는 늘 선해. 여기는 보호해줘야 되는 게 평생 이거 하나만 갖고 살아오신 네, 분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1주택자 안에서 거주용이냐 그것도 투자용이냐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누겠다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방이나 외곽에 사시면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면서 그걸 이제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투기 지역이나 이런 데 보유하는 거가 네. 그동안은 선처럼 취급됐는데 네. 그건 선이 아니야. 거주용 한 채만 선이고 네. 나머지는 역시 투기 수요로 봐야 돼 라고 하는 정부가 거기까지 지금 시사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해요? 저는 100번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비거주 1주택도 예. 중장기적으로는 예. 건드릴 수 있다. 아하. 이것도 투기 관련해서 수익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타격이 가능하다. 라는 점이 나와줘야 예. 똘똘한 한 채가에 관한 막연한 선호가 없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똘똘한 한 채 신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자입니다. 예. 근데 3주택을 다 합쳐봐도 한 15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돈을 벌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더 많이 낸다든지 보유세도 엄청 냈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80억 원의 이익을 나도 세금은 조금 내요. 다 감면해주고. 한 주택이라는 거 하나로. 그렇죠. 심지어 투자로 갖고 있는데. 예. 자, 이게 공정하냐는 거예요. 아. 공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아하.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강남을 중심해서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게 똘똘한 한 채인데 당연히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면 일단 두 가지 질문인 거죠. 첫 번째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결국엔 실거주자 중심으로 예. 주택 정책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방향성을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네, 네, 충분히 이제 정부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모두가 다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집은 똘똘한 한 채, 그게 아닌 집은 띨띨한 한 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띨띨한 한 채 처음 들어봤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집 뭐 갖고 있니? 그러면 나 똘똘한 한 채 집중한다. 그래. 아, 우리 집은 띨띨한 한 채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집에도 인격이 보여줬어요. 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필요해서 내 형편에 예. 거주하는 집 위주로 관심과 시장이 재편돼야 된다. 방향이 당연히 맞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주식과 부동산 얘기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트럼프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금리 얘기 많이 하고 연준 의장 이제 지명을 해서 계속 금리 나가면서 계속 시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이광수 대표님부터. 일단 금리의 방향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는 네. 금리가 인하폭이 컸죠. 속도가 되게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향후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속도가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무작정 인하되고 속도가 빠른 건 아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한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위협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가파르게 인하되면 유동성이 많아져서 아까도 뭐 박시성 평론가님 얘기 드린 것처럼 돈이 여러 군데 돌 수는 있지만 예. 금리 인하가 이제 서서히 되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격차도 커지고 좋은 데만 좋아지고 예.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정부 예산을 많이 써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그리고 격차를 줄이겠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 이제 경제를 전망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금리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단 미국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내 2회 인하의 전망을 일단은 유지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새 연준 의장이 나오고 한 6월쯤에 1회 인하가 있을 거고 예. 하반기에 상황 봐서 일단 1회 정도. 그렇다면 이제 크게 봤을 때 자산 시장에 미치는 타격감 뭐 그런 거는 이제 없을 수 있다. 좀 안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우리 금리는 연중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제 환율 문제가 계속 예. 좀 뭐랄까요, 좀 우리 경제를 좀 유일하게 괴롭히는 실존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인하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시절이 아니고 한미 금리 차가 줄어야 환율에 관한 이제 압박이 좀 해소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멈춰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내려주는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드는 것을 아마 금리 당국이 가장 신경 쓰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금리는 연중 동결 전망 이렇게 놓고 아마 경제 계획을 올해 새로 세워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종현 한파승부 설특집으로 경제 얘기 해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들이 아주 따뜻하게 또 있는 그대로 잘 말씀해 주셔서 설 이후에 투자 계획에도 많은 참고하시고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거 아시죠? 네. 자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의 새 책 곧 예약 주문 받습니다. 코스피만 넥스트 레벨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진보를 위한 주식은 이미 많이 사셨으니까 예. 뭐또 궁금하시면 사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